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3일 새벽 5시에 상호 관세의 대상국과 세율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이자 각종 비관세 장벽들이 지적된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제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복귀했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학교와 당국은 출석과 학점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반려견 순찰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고 방범 활동과 위험 지역 관리까지 해서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신치영 전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를 드디어 우리 시간 3일 새벽 5시, 4시, 5시 사이라고 합니다. 발표합니다. 외신들의 보도로 그 윤곽 대충 나왔죠? 예, 대충은 나왔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따라서 유추를 해보는 그런 정도인데 가장 핵심은 20% 그 개별 부과를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느냐, 20%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 그 범위에 따라서 차등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만 차등하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미국의 무역 적자국 중에서 8위입니다. 8위고 미국의 기준으로 하면 1위가 중국, 2위가 멕시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좀 유리하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네, 똑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트럼프에 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 외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그 관세보다는 미국이 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더 낮을 것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에 가장 그 관심이 되는 것은 중국과의 그 경쟁 관계죠. 미국이. 그래서 최근에 한중일 3개국이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서 한중일에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통상 문제에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국과 일본이 이 중국과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그게 또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짐지 태연한 척 했지만 그래도 그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시간은 다가와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발간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게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들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특히 국방 절충 교역 문제, 이게 처음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USTR이 매년 이맘때쯤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21건이 실렸습니다. 대부분은 그동안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30개월이 넘는 소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는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게 말씀하신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을 처음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절충 교역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을 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을 요구를 해서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절충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절충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서가 하는 얘기가 한국이 방산 계약 금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 외국 계약업체에 절충 교육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다. 그 반드시 기술 이전해달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충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역 장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호 관세가 이제 곧 발표될 시점에 발표된 보고서라 이게 이번에 상호 관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작용을 할지가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방 절충 교역 설명을 들으셨지만 이건 특별히 우리나라만 도입한 제도가 아니에요.
미국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제 관행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K2 전차나 K9 자주포를 외국에 수출을 할 때 이런 절충 교육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술을 이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을 이전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기술은 원래 넘겨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줘도 될 만한 기술을 선별적으로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제도는 아니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외국에서 이 방산 수출을 놓고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이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을 좀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참에 방산 무기의 수출을 한국에 좀 늘려보자 이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번 무역 장벽 보고서 유난히 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항도 많고 페이지도 7쪽이나 되고요. 자, 이유가 뭐죠? 일단 비통상 분야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것은 결국은 관세 정책 실행을 앞두고 일종의 분위기 잡기 아닌가 이렇게 압박용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여러 건의 무역 장벽을 실체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풀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국내법하고 상충되는 것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 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 기술 목록이 있어요. 국가 핵심 기술 목록은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목록이 있는데 그것이 주로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기 분야인데 이것을 우리가 목록으로 규정해서 보호하는 건 당연한데 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보호법도 우리나라 해외로 나가면 안 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다른 원자력 발전 부문 이것도 외국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또 문제를 삼은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것을 이제 문제를 계속 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비통상 분야까지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관세 시행을 앞두고 일종의 압박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런 말씀인데 매년 지적돼 왔던 이 비관세 장벽들 이번에 더 꼼꼼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이것도 협상 전략 아닌가요? 협상 전략이죠. 압박용이고 협상 전략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그때 2008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을 허용을 하기로 하면서 단지 단서를 달았어요. 30개월 미만만 단서를 단 그 조항이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늙은 소도 사가라 이 말이에요. 네, 늙은 소도 다 사가라는 거예요. 가덕이적 조치라고 해놓고 왜 16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쇠고기 패티나 육포, 소시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이제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를 풀어라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자동차 분야 배출가스 관련 이 부품 규제도 좀 불명확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심지어 전자상거래까지 지금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디지털 분야까지 우리가 장벽을 쳐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슨 한국망 사용료가 가다하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 반경쟁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그 보고서가 거의 모든 부분을 시비를 걸고 망라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은 비통상 분야잖아요. 비통상 분야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압력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야말로 전방위 미국의 압박이 지금 우리를 조여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첫날부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관의 협력을 당부했고 4대 재벌 총수들도 특별히 이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러한 그 모든 노력의 근저에는 이러한 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제까지 해오신 바와 같이 하여튼 과감한 그런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네, 저 자리에는 말씀드린 대로 4대 그룹 총수가 지금 다 옆에 있어요. 자, 이 회의에서 한대행 긴급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 아주 구체적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실행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총력 대응 태세를 했고 특히 대기업이 주로 이제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 그 총수들과 어제 대책 논의를 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안보 전략회의 TF 회의 이렇게 회의를 열었는데 이재용 삼성 그리고 최태원 SK 정의선 현대자동차 구강모 LG 그 회장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저런 모임 드물죠. 네, 굉장히 드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때도 저렇게까지는 모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상당히 그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는 한덕수 대행의 발언이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 어려움을 해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보완을 할 수 있거나 강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그런 약속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긴급 TF 회의였습니다. 이 4대 그룹 총수들도 할 얘기가 참 많았겠고 또 실제로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의였나요? 네, 무엇보다도 하여튼 일단은 이 통상 위기를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뭐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뭐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 트럼프발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법이랄지 IRA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보조금을 축소를 하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법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텍사스주에 60조 원을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지을 예정인데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9조 원을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인디애나주에 한 5조 원 정도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한 6,50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두 기업 모두 이 보조금이 얼마나 삭감될지에 굉장히 관심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직 그래서 최종 계약에는 지금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법이랄지 아니면은 IRA법 같은 경우에도 현대자동차 설비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보조금을 받도록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전부 취소가 될 마당이어서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랄지 이런 쪽에 정부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계란 한 개 값이 1,5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이 문제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 거대한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지금 난립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주 급증하고 있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 크게 올랐죠? 그렇습니다. 일단 관세 전쟁을 트럼프가 벌인 것이 미국 우선주의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관세를 물기 싫으면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그 공장 지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일자리는 늘어나겠죠.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관세가 올라가면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의 물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되는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싼 물건, 저렴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을 인플레이션 문제를 큰 폭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일반 미국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우선 정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또 가뜩이나 지금 일상용품 가격이 트럼프가 취임을 앞두고 있을 때부터 올라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되면은 내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이것이 더 거기다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우려도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캐나다나 멕시코, 중국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물가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5% 이상 올린대요. 5.1%까지 그 가격이 인상이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선도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미 이 관세가 가격 상승 형태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AP에서는 내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고관세 정책이 네. 뭐 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은 트럼프가 성공할지 몰라도 전체 미국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정책이 돼가고 있다. 나중에 저것이 어떤 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상당히 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잘 아는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설렁탕을 최근에 한 그릇 시켜 먹었는데 4만 원 냈다고 합니다. 자,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간 무역을 하는 히스패닉계 기업들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미국 소비자에게 파는 그런 중개무역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요즘 가격을 좀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외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멕시코에서 농산물을 수입 유통하는 체인벌린 유통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네. 기업이 4일부터 당장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을 이틀 남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입 물량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관세라는 게 수입업자가 부담하라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미국 일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이 수입 원재료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 가격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표가 적히지 않은 그런 메뉴판. 햄버거 값이나 샐러드 값이 안 적혀 있대요. 그렇죠. 공란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식당 가면 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과 예, 마찬가지죠. 시가. 네, 그래서 원재료 값이 오르면 바로 가격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식당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햄버거 값이 내일 햄버거 값과 다르니까 가격표가 없답니다. 심각한 문제겠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20세기 초에 대공황 같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일으킬 것이란 전망 일찌감치 나왔었습니다. 자, 세계 각국도 구체적인 예상 피해액을 속속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악화시킬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스턴 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범위를 한 6가지로 구분해서 경제적 피해를 산출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미국 수출이 66% 그리고 수입은 46% 감소할 것이다. 네.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1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보고서가 아하. 영국에서 나왔고. 조 달러요? 네, 조 달러입니다. 조 달러. 그리고 일본 무역진흥기구도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금 대중국에서 20% 추가 관세나 상호 관세, 수입차 관세들을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는 무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세계 GDP가 1,123조 원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상상이 안 되는 액수예요. 상상은 안 되죠. 그런데 1,123조 원 하락을 하는데 그중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GDP가 2.5%포인트 떨어진다.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결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뭐 자기가 3번째 헌법 조항을 이게 비켜서 부통령으로 나갔다가 다음에 뭐 대통령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요. 2년 지방 중간 선거 이전에 레임덕이 될 것이란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일부 지방 의대를 빼고 거의 모든 의대생들 일단 등록금 내고 복귀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까지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하라고 이렇게 마지노선으로 정한 날이었는데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 이미 복귀를 했다고 하고요. 전국 40개 의대 중에 39개 대학의 의대생이 일단 전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나 연세대, 성균관대, 그리고 카톨릭대, 울산대,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5대 병원, 빅5 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두고 있는 그런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의 의대생도 100% 복귀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교가 인제대 의대생들이 지금 아직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460여 명 가운데 370명, 그러니까 한 75% 정도가 아직 복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인제대 학교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제대는 아직 며칠 있어요. 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 370명 정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 의대, 바로 백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두고 있는 인제대입니다. 미 복귀자 말씀 들으신 대로
400명 가까이 돼요. 네, 370명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인제대는 등록 마감이 조금 늦어요. 다른 데는 다 어제에서 3월 31일까지였는데 주로 여기는 4월 5일까지니까 아직 한 사흘 동안 여유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일단 인제대에서는 미복 기자에 대해서 제적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했는데 남아있는 기간이 사흘 정도 있기 때문에 미복 기자들이 마감 전까지는 등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는 모으고 있습니다. 사흘이니까. 네, 사흘이니까 등록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대 여대생 1명을 비롯해서 지금 2명이 제적된 상태고 나머지 미복 기자는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네. 그 대기자라는 것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어떤 그 설문조사 통계를 하나 보니까 지금 97% 여대생이 복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수업 참여는 3.9%밖에 안 된다. 3.9%. 네, 3.9%밖에 안 된다. 학교는 나왔는데 강의실 안 들어가는 안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돼야 될 문제입니다. 네. 자, 의대생들이 돌아온 건 어렵사리 들어간 의대에서 이 제적되는 게 일단 두려웠을 것이고 모두 복귀하면 내년 모집 인원은 동결해 준다는 교육부 학교 측의 약속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제 교육부가 이제 의대 학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의대 정원을 당초의 증원 계획을 취소하고 원래 인원으로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의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당초 계획에 따르면 원래 내년에 4,600명의 의대생을 모집하기로 돼 있었는데 만약에 의대생들이 약속대로 전원 복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정원이 3,058명으로 1,500명 가까이 1,500명 넘게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정부는 이제 의대생들이 복학을 하고 등록금을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해야 그래야 정원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일단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각 대학이 4월 말까지 내년 입학 정원을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대학교육협회에 입학 전형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원 내년도에 입학 정원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말 정도까지 정부가 일단 지켜보고 나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내년 정원을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의대생들 대단히 집요하게 투쟁을 하고 있군요. 어쨌든 출결 관리해서 F 받으면 유급을 받고요. 내년 의대 정원 동결하겠다는 약속도 물 건너갑니다.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등록금을 내서 제적은 일단 면했지만 대부분의 의대생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도 안 되게 수업을 거의 안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결과예요. 각 의대마다 설문조사한 결과가 3.9%인데 이게 그렇다면은 결국은 미등록 투쟁에서 등록 투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록을 하면은 아예 제적이 돼버리니까 네.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등록 투쟁을 한다는 것인데 각 대학별로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 의대 그 정원 동결 이것도 이제 그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불이익이 본인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출석자가 얼마나 출석을 했는지 비공개 이렇게 했지만은 이 참여율이 높지 않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해요. 네.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온라인 강의가 몇 명이나 이게 수업에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은 또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을 한 게 3.9%예요. 그렇군요. 집계가 안 되니까는. 네. 그래서 아주 저조하죠. 각 그 언론사의 기자들이 이 사건 기자들이 돌아봤다고 합니다. 전국 의대 강의실들마다. 그랬더니 수업 상황 이게 뭐 휴일이나 방학 같다죠? 그렇죠. 이제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각 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과연 얼마나 수업에 출석을 하느냐를 체크를 했는데 그 현장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있어요. 지금 충북대 의대 같은 경우는 176명이 복학 신청을 했지만 강의실에 가보니까는 완전히 텅 비어 있다. 네. 강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가톨릭대 의대도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그 교실의 학생은 제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별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빨리 수업에 참여를 하라고. 그래서 2회 연속하면은 유급시킨다. 합산 3, 4회 유급이면은 제적이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급하거나 제적시킨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등록 투쟁에서 등록 투쟁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등록 투쟁 지침에 또 따라가는 그러니까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2차 위기가 지금 도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제 출석을 하도록 유도할 건지 그 방안이 지금 가장 절실합니다. 제가 생각이 돼본 게 나중에 가서 이분들 의사 됐을 때 당신 언제
학교 다녔어라고 환자들이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 학교 다닌 분들 실력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정원이 크게 늘어난 덕분에 들어온 이 올해 의대 신입생들 30%가량이 재수, 삼수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건데요. 의과전문대학원이 차의과대학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전국 39개 대학의 통계를 한번 쭉 뽑아봤는데 올해 신입생이 4,641명이었는데 이 중에 올해 고3 수험생,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887명으로 4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재수생이 1,325명, 28%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3수 이상 한 신입생이 보니까 1,429명으로 30.8%였습니다. 삼수가 거의 30% 넘네요.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가 삼수이생 지원자가 876명이었었거든요. 27%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한 3%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고 숫자로는 550명 이상 늘어난 것이죠. 지난번에 의대 정원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타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이미 대학을 졸업한 회사원들이 이 의대에 입시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수치로 이번에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삼순화한 그 중고 신입생들 죄송합니다. 이 동료와 선배들, 옛날 친구들이었겠죠? 눈치를 보면서 속을 끓이고 있다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의과대 열풍이 불면서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의대로 들어간 사람들, 또 심지어 공무원을 하면서 들어간 사람들도 많죠.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투쟁을 할 때가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그분들 중에서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거 유부남들 많고요. 예, 가정을 꾸려온 사람들은 빨리 해서 졸업을 해서 전선에 나서야 되는데 생활 전선에 나서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투쟁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는 상당히 지금 곤란한 입장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혼자 이제 수업 들어가면은 또 찍히잖아요. 그렇죠. 왕따 되죠. 찍히면 그 의료 사회에서 또 나중에 또 불이익이 있을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졸업을 넣었을 때 받는 불이익과 내가 배신자로 왕따를 당했을 때 불이익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감수를 해야 되는가? 네. 그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계산기 두드려 보고 있겠어요. 네, 상당히 이거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왜 저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송국권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2022년 서울시가 도입했던 반려견 순찰대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책하며 순찰한다고 해서 순책이라는 용어도 생길 만큼 반려인들에게는 인기라고 하는데요. 반려견 순찰대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작년에는 9개 잡치고 284팀이 총 1,900건에 달하는 그런 위험이나 범죄 신고를 해서 이 주제는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의 이 멍멍 순찰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반려견 순찰대의 원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멍멍 순찰대라고 있었는데 이게 2003년에 일본 도쿄도의 세타가야구 세이조 경찰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걸 하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그 멍멍 순찰대가 무슨 주택가 뒷골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인적이 드문 곳 그런 데를 이제 순찰하는 건데 그러면서 순찰 활동에 대한 그 어떤 방법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산책하다가 순찰 겸 산책인데 순찰하다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해라. 라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알아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개 푹 숙이고 가다가도 누가 자기한테 인사를 하면 저 사람이 날 알아봤구나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라는 매뉴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자, 일본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순찰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친화 활동을 한다는데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혼슈 북동부에 이와테현이라고 있는데 이 이와테현에서는 치매 노인 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멍멍순찰대에게 치매 노인 보살핌이라는 그런 기능을 부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멍멍순찰대가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낯선 곳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노인이랄지 아니면은 벤치 위에서 잠들어 있는 노인이랄지 이런 치매 노인들을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귀가를 돕는 활동을 벌여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초중학교 봄 개학이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문에 가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봄맞이 인사운동 뭐 이런 활동을 벌이는 순찰대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연말 점득식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을 지키는 이런 순찰대 활동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하지만 이 그대로 일본의 사례를 도입하기보단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정에 맞게 이 다듬는 작업이 필요했다고요? 예, 당연히 해외 제도를 들여올 때는 한국화를 해야 되는데 한국적인 특징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신뢰도가 낮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개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특히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반려견을 다 이렇게 순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 사회화 교육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려견을 다 되는 게 아니라 현장 심사를 통해서 순찰대원으로 할 만한 반려견을 선발을 했다는 거죠. 네. 선발 과정을 통해서 이 반려견이 정말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졌다고 합니다. 네, 참 귀엽네요. 자, 반려견 순찰대는 기존 지구대의 순찰 활동의 어려움, 이걸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구대 순찰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을 돌고 매일 그 활동을 반복을 하고 그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멍멍 순찰대 같은 경우에 반려견 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이 반려견들이 굉장히 활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제 반려인들 같은 경우에 주로 반려견을 산책을 시키는 시간이 아침 이른 시간이랄지 아니면 퇴근 후에 어두운 시간이랄지 이렇게 치안 사각지대의 사각 시간 이런 시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반려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집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순찰 때는 1년이나 2, 3년 있으면 다른 곳으로 그렇죠.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려견은 뭐 은퇴도 없고 퇴직도 없고 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밌군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 활동을 부르는 말,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재밌네요. 예, 순책이라고 합니다. 순책. 예, 순찰 겸 산책이다라고 해서 순책이라고 하는데 이 순책에 나설 때는 그냥 이제 평소와 똑같이 나서는 게 아니라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네. 반려견한테 연두색 조끼를 입고 이 반려견은 지금 순찰견입니다라고 알리면서 이렇게 순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 연두색 조끼를 입고 어떤 시민이 이렇게 반려견과 같이 가고 있으면 이제 범죄를 저지를 혹시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도 딱 보는 순간 지금 저분이 순찰대구나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많이 널리 알려야 될 것 같고 저 순책하시는 분들이 내가 반려견이랑 우리 동네에서 산책하면서 우리 동네 기업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반려견 순찰대 저런 귀여운 강아지들이 뭘 할까 싶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종된 지적 장애인을 발견해 가족들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7일 길거리에서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거리를 배회하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 실종자를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가 발견했다고요? 프로랑 밤에 산책을 나가고 있었는데 프로가 이제 어떤 한쪽으로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있니? 하고 이제 쳐다봤는데 그쪽에 이제 어떤 분이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술 취하신 분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관 분께서 오셔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실종 신고 들어온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크로랑 제가 반려견 순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밤에도 산책을 자주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자를 잡기도 한 이 강아지들의 정체는 바로 반려견 순찰대였습니다. 네, 이 반려견 순찰대는
방범, 치안 말고도 하는 일이 많다고요?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마약 퇴치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개코니까. 그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여성 안심 귀학결 순찰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그밖에 범죄 예방 시설물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점검하고 또 동네마다 있는 뭐 가로등, CCTV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험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112에 신고하고 그리고 꼭 범죄 위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불편 사항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순찰하다 보니까 어디 길이 패였다. 이런 것들도 발견하면 바로 119, 120번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네. 자, 서울시가 3년 전에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반려견 순찰대의 지난해 성과, 놀랍네요. 이 반려견 순찰대가 2022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1,704팀이 참여해서 작년 성과가 범죄 예방 신고가 112건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생활 위험 신고가 4,05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 올해 반려견 수달대를 2,000여 팀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저기서 한 300팀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네. 주민들이 골목골목 그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는 2,000팀이 활동을 서울에서만 하고 있어요. 이 반려견 순찰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도 합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합동 순찰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시팀 오늘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여시팀. 자, 오늘 합동 순찰하고 느끼셨던 점 한번 또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역시나 너무 즐겁습니다. 이제 너무 항상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데 혼자 다닐 때도 즐겁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게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올해 예정된 합동 순찰 이 주제도 바뀐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각 자치구별로 테마를 정해서 합동 순찰을 하는 그런 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월달 테마는 뭐 청소년 선도, 6월달은 마약 근절, 또 9월달은 여성 안심 귀가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테마 순찰 말고도 경찰하고 공조하는 순찰도 기획이 돼 있는데 1년에 4차례 경찰과의 정기 합동 순찰이 열릴 예정이고 또 이번에 올해 이제 좀 있으면 폭우가 다가오는 그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날이 더워지면 그때 뭐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생활 위험 사안 이런 것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자, 반려견 순찰대는요. 사람 못지않은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수대원 표창. 이걸 그 반려견이 받았다고요? 네, 반려견이 받은 사례가 있는데 지난해 9월 22일 밤 9시쯤에 순찰대원 관우가 길 한복판에 표지판이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대로 두면 누군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반려견하고 같이 있던 주인이 바로 신고를 해서 관우가 우수 순찰대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2월 2일 밤 11시, 그러니까 겨울에 밤 11시예요. 그때 어두운 골목에 어떤 남성이 만취해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 2월이면 동사할 수 있죠? 동사할 수도 있고 옆에 또 저분이네요. 차량이 저 쓰러진 분. 그래서 동사할 수도 있고 옆에 차량이 지나가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순찰대 오이지가 발견해서 바로 또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름이 오이지예요? 오이지입니다. 재밌게 지었네요. 그래서 오이지 순찰대원도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자,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또 성공 사례로 이어진 경우가 있네요. 2번이나 버려졌다가 그러니까 주인에게 2번 버려진 유기견에서 이 반려견 순찰대로 거듭난 강아지도 있네요. 네, 그 지난해 1월에 천안에서 버려졌다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샀던 그 뚜기라는 유기견이 있었는데 네. 그 뚜기가 그전 주인이 한 번 버렸다가 인식칩 때문에 주인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저게 지금 그 칩을 파낸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식칩 때문에 주인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번에는 저 생사를 찍고
인식축을 빼낸 다음에 다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 사연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저 강아지가 이제 부산 지역에 사는 분한테 입양이 돼서 그분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뚜기라고 지어준 겁니다. 네. 저 뚜기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순찰대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오뚝 일어났군요. 서울 반려견 수찰대의 성공은 2년 만에 이제는 전국으로 제주도까지 확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신 대로 이제 이 반려견 수찰대가 2022년에 강동구에서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의 대부분 구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부산이나 대전, 제주도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주시 연동 지역에서 33개 팀의 반려견 수찰대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50건이 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를 하기로 해서 3월 19일부터 지금 4월 23일까지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서 200개 팀을 선발을 해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연동 맛집 많은 거리죠. 하지만 반려견이라고 다 순찰대를 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엄격한 행동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강아지의 공격성이라든가 통제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과정에서 다른 개나 낯선 사람한테 공격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감점이 이루어지고 그밖에 개물림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맹견은 아예 순찰대 견종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네. 자, 이 견주들이 보살펴주고 저도 뭐 집에서 반려견을 키웁니다만 각종 의료, 케어 서비스의 발달 덕분에 요즘 반려견들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반려견들의 평균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2000년 같은 경우에 반려견들의 평균 수명이 한 10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5세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17, 8세 많이 봤어요. 그렇죠. 사람 나이로 치면은 반려견 15세가 8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워낙 그 의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20세 가까이 그렇게 사는 그런 반려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7살이 넘으면 반려견을 노령견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8살에서 10살 정도에 되는 그런 정도의 반려견을 노령견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수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려견의 가구의 한 10%가 노령견이라고 하는데 믹스견, 이 잡종을 말하는 거죠. 이 품종견, 족보 있는 개보다 더 오래 산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반려견들도 사람처럼 노화에 따른 질병이 많다고요? 예,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거의 사람처럼 노인성 질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치매가 많이 생긴다. 노견성이겠네요. 노인성이 아니라. 평소에 그러니까 노견성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니까 편의상 노인성이라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처럼 뭐 식욕 증가라든가 배변 실수라든가 아니면 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암도 걸릴 수 있어서 사람이 유방암 걸리듯이 그 반려견은 유선암에 걸릴 수 있고 그밖에도 뭐 당뇨, 관절염, 백내장 이런 질환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 관절, 백내장은 다 사람도 앓는 병인데 그렇습니다. 기현들도 앓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려동물들을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한 그 노력이 이 영양제, 동물 영양제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령견들은 특히 먹는 거나 운동, 영양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노령견이 되면 이제 활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릴 때 먹던 사료를 그대로 먹이면은 비만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먹던 사료에 비해서는 단백질 함량은 높고 염분은 낮은 그런 사료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력이 떨어지고 운동량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씩은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특히 요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령견, 반려견을 위한 영양제들이 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 이 사람하고 반려동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가 지금 개발이 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인도 개도 같이 먹는다. 바람직합니다. 죽은 반려동물에게 사람처럼
49제를 지내주는 견주, 그리고 절들이 많다고요? 그런 데가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북 영천에 천령정사가 있는데 거기서 2019년에 국내 최초로 반려견의 명복을 비는 전용 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축생법당인데 거기에 이제 동물 영정이 있고 위패 대신에 사료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반려동물 49제, 천도제 막 이런 것들 하는데 2시간 행사에 한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돈 많이 드네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밖에도 뭐 반려동물 봉축이라든가 반려견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뭐 사찰, 반려동물 동반 법당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저런 그 다양한 뭐 봉축 등에다가 이름도 써주고 동반해서 걷는 길도 있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법당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정컨대는 다른 종교, 서양률의 다른 종교가 주로 인간 위주로 많이 이제 교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불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회 속에서 사람과 동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동물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설계도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치영 본부장,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례 없는 미국의 관세 폭탄이 곧 터질 모양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살림살이 더 팍팍해질 것 같은데요. 잔인한 4월이 안 되도록 민관이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